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시나리오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가상 상황을 연출을 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몰품명이 보이고 단가와 매출 수량, 반품 수량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아래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몰품명에 해당하는 단가가 바뀌면 매출액 합계에도 변동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매출 수량이나 반품 수량이 바뀌면 매출 수량이 올라가면 수익이 합계가 올라가겠고, 반품 수량은 줄어들면 매출액 합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거를 한번 줄여보고 늘려보고 해서 가상으로 한번 꾸며보자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책에서는 A라는 몰품명에 대한 반품 수량을 10개를 증가시켰을 때와 10개를 감소시켰을 때, 그리고 B라는 몰품명에 대한 반품 수량을 10개를 늘리고 줄였을 때 각각의 매출액 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일목요연한 표로 작성해 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29, 원래는 이거였고요. 그러니까 29 10개 늘리고 얘 41 하면 10개씩 늘렸잖아요. 그랬을 때 합계. 그리고 원래 값이 요거였는데 얘를 10개를 줄이면 2개 줄였잖아요. 10개씩 줄였잖아요. 그때 요 합계. 그리고 원래 합계. 세 가지를 원래 합계하고 얘를 줄였을 때 합계하고 늘렸을 때 합계를 표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19개하고 31개였을 때는 6693, 900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29, 41로 늘렸을 때, 즉 29와 41로 늘렸을 때는 6632, 900. 그 다음에 얘를 다시 9하고 21로 10개를 줄인 거죠. 그렇죠? 9하고 21로 10개를 줄였을 때는 6754, 9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이려면 뭔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세팅을. 예. 다시 얘가 29에 31로 돌아왔을 때를 놓고 보면, 자, 이거를 어떻게 작업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나리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에 가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어요. 여기 가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 낼 겁니다. 만들어 내서 마지막에 이제 요약 처리를 할 건데,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시나리오 이름을 요거 수익률의 증가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수익률의 증가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고, 그렇죠? 이건 현재고. 그 다음에 수익률의, 잠깐만, 이게 수익률의 증가네요. 이게 수익률의 증가고, 요거는 수익률의 감소가 되겠죠? 왜냐면 반품 수량이 줄어들면 수익이 증가되는 거고, 반품이 늘어나면 수익이 감소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만들게끔 세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셀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이 나와요. 셀 이름을 등록하는 경우가 나와요. 예, 뭐냐면 요 19라고 되어 있는 E의 네 번째 셀이 있잖아요. 얘를 A 반품 수량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래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셀 얘는 B 반품 수량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매출액 합계 셀이 있잖아요. H의 14번째 셀은 매출액 합계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래요. 셀 이름을 등록하는데 시나리오에서 최종적으로 요약 정리를 할 텐데요. 이 전까지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가 이름 등록을 할 거예요. 이름 등록.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이제 시나리오 이름을 등록을 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요약 처리를 할 겁니다. 순서가
시나리오 문제를 딱 보시면 이름 등록하는 게 혹시 나왔나? 라고 꼭 보세요. 지금 그 153쪽을 보시면 152쪽을 보시면 기출문제 1번에도 보면은 변경셀의 이름을 이율로 하시오, 뭐 어딜 만기 금액으로 하시오라고 이름을 정의하는 게 나와요. 아래 문제에서는 이름 정의하는 건 없이 그냥 시나리오 이름만 등록하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하면 바로 시나리오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름을 등록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꼭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죠? 2의 네 번째 셀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여기는 A 반품 수량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B의 2의 다섯 번째 셀, 얘는 B 반품 수량 등록하고요. H 14번째 셀, H 14번째 셀은 매출액 합계라고 정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름 정의한 데가 세 군데가 있는 거죠.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그 다음에 매출액 합계 세 군데가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먼저 등록을 해 놓으시고, 이름을 등록해 놓으시고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 수월해요. 한번 볼게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갈 겁니다. 시나리오가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걔를 삭제하거나 걔를 편집할 수 있는데, 현재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할 겁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한 칸 띄고 증가, 수익률의 증가. 그리고 변경되는 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냐면 여기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이라고 하는 두 개 셀이 있었죠. A, B의 반품 수량 셀이 있었잖아요. 2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요 두 개 셀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처음에 여기를 블럭 잡고 들어갔으면 수월했었어요. 얘를 블럭 잡고 추가를 누르면 이 변경 셀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글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갔잖아요. 클릭하고 들어가서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제 추가를 하려고 보니까 변경되는 셀을 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얼마나 변경되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최초 19, 31개인데 10개를 줄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0개를 감소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 20일이 되겠죠? 9하고 20일. 얘가 최초 19와 31이었는데 이 문제에서 반품 수량에서 각 10개씩 감소한 값을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와 20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추가하는 게 바로 추가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아요.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를 또 한번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세팅했을 때, 요거 세팅했을 때 추가 버튼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누르셔도 돼요. 자, 다시 일단은 증가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추가 눌러서 수익률의 감소가 있겠죠. 이때 변경되는 셀은 아까 세팅한 거랑 똑같으니까 건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확인을 누르면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 문제에 A, B의 기존 반품 수량에서 각 10개씩 증가한 값을 설정하래요. 그러니까 최초 19와 31이었으니까 얼마? 29와 40일로 고치란 얘기죠.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설정할까 하면 추가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이 없죠. 두 가지니까 확인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수익률의 증가와 수익률의 감소를 설정했어요. 만약에 순서를 잘못해서 감소를 먼저 작성하면 얘는 위아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나리오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나온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수익률의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의 감소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요약을 누를 겁니다. 이때 닫기 누르셔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를 A 반품 수량 하라 그랬고 얘는 B 반품 수량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죠. 혹시나 이름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요약을 누르면 답이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름 정의했으니까 그냥 요약 누를 겁니다. 요약 누르면 지금 저 위에 있는 수익률은 아니죠. 요거 얘 하나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현재는 얼마고 증가됐을 때 얼마고 감소가 되면 얼마고 하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 결과셀이 얘죠. 여기 있는 얘는 아니잖아요. 요 밑에 있는 요거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게 순서가 좀 틀린 거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요렇게 표가 나오는 것처럼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새로 생성되면서 요렇게 나왔죠. 시나리오 다시 한번 볼게요. 책의 147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보면은 아래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값은 19와 31이고 그래서 매출액 합계가 얼마인데 얘가 이제 수익률이 증가된다는 첫 번째 반품 수량들이 줄어들었을 때 얼마, 늘어났을 때 얼마라는 값을 제가 엑셀에다 아까 시트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수작업으로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자라는 얘기죠. 자,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왼쪽에 생성된 겁니다. 교재를 볼게요. 148쪽.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셀 이름을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이름 정의를 할 겁니다. 이름 정의. 시나리오에 사용될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정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요약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이름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름 정의를 하고 나면 답이 틀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 전까지 이름을 정의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름 정의를 해 놓고 시나리오를 하면 걱정 없죠. 그렇죠? 예, 순서가. 그래서 A 반품 수량 또 B 반품 수량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예. 근데 시나리오를 잘못 만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르셔도 돼요. 편집 버튼 누르셔가지고 값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삭제해버리세요. 얘를 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만드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아직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삭제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149쪽에 보시면 시나리오를 하나 더 이제 만들어서 추가 버튼 눌러서 149쪽 아래 6번 밑에 보면 확인 누르지 않고 추가를 눌렀어요. 그럼 확인 누르면 요창이 뜨고 여기에서 추가를 눌러줘야 요창이 뜨는데 이 지금 그 6번에 2번 딸깍 추가라는 아이콘을 딸깍 누르게 되면 바로 요청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익률의 감소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수익률의 증가와 수익률의 감소라는 두 가지 신호를 만들어 준 게 확인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요약을 누를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151쪽에 나와 있는 결과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거죠. 이때 필기 시험에는
이런 시나리오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들어가 보면 변경되는 셀이 있잖아요. 변경되는. 우린 두 개를 블록 잡았잖아요. 이걸 몇 개까지 동시에 변경할 수 있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필기 시험에. 예, 뭐 60개다, 30개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뭐 31개다, 32개다, 33개다 이렇게 출제를 하면 욕먹으니까 그런 이제 보기에는 나왔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152쪽 한번 볼게요. 152쪽. 밑에 기출공일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기출공일 시트. 여기 있네요. 이렇게. 25만원을 매달 적립을 한대요. 10.75. 어디 이렇게 많이 주지? 이율이? 그러면 이제 2년간 적금을 마치면 이제 만기 금액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율을 10%로 또는 11.5%라는 이율로 두 가지를 세팅해 보자. 그러면 만기 금액이 바뀔 거 아닙니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죠. 여기도 보니까 B의 네 번째 셀 10.75%라고 적혀 있는 데를 이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B의 여섯 번째 셀 여기를 만기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래요. 만기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래요. 이때 중요한 거는 변경되는 셀이 있잖아요. 여기요. 최종적인 결과. 여기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수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율이 바뀌면 금액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란에 수식이 안 들어있으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B의 네 번째 셀이 변경될 거죠. 얘가 10%나 11.5%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셀에다 클릭하고 시나리오에 들어가면 편하다는 얘기지. 다른 데를 클릭하고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추가를 누르면 이때 변경되는 셀을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얘를 클릭해 놓고 오시면 바로 변경되는 셀이기 때문에 편리하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할게요. 그 시나리오의 이름은 뭐라고 써있다? 지금 이율 10%라고 써있네요. 이율 10%라고 써있어요. 변경되는 셀은 10.75%라고 적혀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그러면 현재는 0.1075죠? 10.75%니까 0.1075잖아요. 얘를 얼마로 바꿔라? 10%. 10%니까 10%라고 써도 되고요. 0.1이라고 쓰셔도 돼요. 0.1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추가 눌러서 아까처럼 또 이번에는 이율이 11.5% 이율이 11.5%라고 하는 시나리오 이름을 만들고요. 시나리오 이름에는 빈칸이 들어가도 돼요. 이름 정의할 땐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얘를 얼마로 바꾼다? 11.5% 아니면 0.12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요약을 누를 겁니다. 요약. 이때 만기 금액이 조정되는 거죠. 그렇죠? 확인. 자, 이때 주의사항. 현재 기출공일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출력이 됐어요. 무조건 엑셀에서는 뭔가를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왼쪽에 생깁니다. 근데 우리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출공일 시트 바로 뒤에 위치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기출공일이란 시트 왼쪽에 있던 시나리오 요약 툴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기출공일과 기출공일 사이에다 집어넣으면은 위치가 조정이 될 거예요. 엑셀에서는
뭔가를 삽입하라 그러면 왼쪽이나 위쪽에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트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별도의 차트 시트에다 출력하시오라고 하면 현재 시트 왼쪽에 차트 시트가 생성돼요. 무조건 왼쪽에 생깁니다. 이거 위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안 바꾸면 틀린 겁니다. 부분 감점이 아니에요. 그냥 틀린 거예요. 예. 부분 감점은 없어요. 우리 컴활 자격증 시험에서는 계산 작업을 하시오. 근데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잘못됐어. 사용하는 함수를 안 썼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운데 맞춤을 하고 글꼴을 몇 포인트로 하시오라고 했는데 어느 하나를 못했어. 그러면 그 점수가 틀린 거예요. 부분 감점이 없어요. 부분 감점이. 시나리오는 10점입니다. 시나리오 10점이에요. 그래서 이 10점짜리가 한 문제인데 중간에 뭐를 틀렸어. 숫자를 잘못 떠거나 위치를 틀렸어. 그럼 10점이 땡이에요. 그냥. 안타깝죠.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죠. 자, 기출 공의 한번 가볼게요. 기출 공의. 아, 잠깐만. 여기 한번 좀 보세요. 시험에 필기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요약 보고서를 보고 문제를 내는 거죠. 현재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얘만 시나리오예요? 하얀색은 현재 값이에요. 기본값. 요 회색으로 바뀐 애들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두 개죠. 그렇죠? 근데 보기에 현재 시나리오에는 세 가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거다라는 얘기죠.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자, 기출공의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기출공의는 200원 인하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 200원 인상이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 정의하라는 말은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셀을 클릭하고 이름 정의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요약보고서를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으니까 굳이 신경 안 써도 왜 앞으로 갈 거고요. 이걸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피벗 테이블 가상 분석 들어가서요.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를 누를 건데 시나리오 이름은 200원 인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변경되는 셀은 이 버스 요금이 되겠죠. 그렇죠? B의 네 번째 셀. B의 네 번째 버스 요금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영업이익 B의 여덟 번째 셀 얘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라고 써 있으니까 입력되는 셀은 얘고 출력되는 셀은 얘가 되는 거죠. 자, 확인. 그 200원 인하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다? 13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추가. 이번에는 200원 인상이라고 쓰고요. 확인 누르면 1700원. 그 다음에 요약 버튼 눌렀을 때 퍼센트가 아니라 B 여덟 번째 셀이라고 문제에 써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는 이름을 정의해서 등록해 놨기 때문에 이율이 변동되면 만기 금액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시나리오는 B의 네 번째가 바뀌면 B 여덟 번째가 변경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니까 B의 네 번째가 뭔지를 이름을 정해 놓으면 수월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버스 요금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여기가 영업이익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면 이렇게 여기가 버스 요금 그 다음에 글자를 틀렸네. 글자를 틀리면 이름을 다시 영업이익이라고 써놨네. 얘를 영업이익이라고 써야 되는데 영업이익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 나서 다시 시나리오 가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약을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결과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름을 정의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요렇게 출력을 했다 그러면
이 시트를 잘못 만든 거니까 시트를 삭제하고 이름을 정의한 후에 다시 시나리오를 해야 돼요. 시나리오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이름은 다 등록돼 있잖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가서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졌으니까 요약만 하면 되는 거죠, 요약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설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는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댁에 가셔서 잘 모르실 때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요, 해설대로 하긴 해요. 해설대로 순서대로 딱딱딱딱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뭘 하는 거였지 하고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름을 정의하고, 이름 정의한 후에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이름을 등록하고, 변경되는 셀의 값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요약을 정리하는 거다 라는 게 머릿속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하시면 되는데, 하긴 다 했어. 이게 답이 됐어. 근데 뭐 한 거지? 이름은 안 된다는 얘기지. 이름은. 예. 그거만. 시나리오가 시간이 좀 걸렸죠. 시나리오 이름이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 데이터 통합이 다음에 나오는 13번째 데이터 통합이 굉장히 쉬워요. 시험에 잘 안 나올까봐 걱정이지. 너무 쉬워서. 예. 자, 한번 또 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13번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데이터를 한번 봐주세요. 냉장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난리가 아니네요. 그러면 냉장고라고 하는 것들끼리 모아서 합산을 해줘야 되고, 비디오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다 오디오도 그렇고 이렇게 합산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품목별로 합산을 할 수 있을까요? 피벗 테이블 해도 되고, 부분합을 하려면 이 목록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냉장고끼리 모여야 되겠지? 근데 이쪽 동네 따로 있고 저쪽 동네 따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산할 거예요? 애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통합이라는 기능입니다. 통합. 자, 먼저 여기 여기다 출력할 거 아닙니까? 얘를 먼저 블럭을 잡습니다. 얘를 먼저 블럭을 잡고, 그 다음 데이터 통합. 자, 문제에서 합계를 계산하래요? 평균을 계산하래요? 뭐를 계산하래요? 통합에 있는 거를 하는데, 문제 이렇게 써 있네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서울 대리점 판매 현황 표와 부산 대리점 판매 현황 표에 있는 각각의 합계를 그랬네. 합계를. 오케이. 합계? 여기 써 있네. 합계.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참조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돼. 참조 영역. 참조 영역은 서울 대리점 품목서부터, 이때 항목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알맹이 한번 집어넣으면 안 돼요. 쭉 해서 하나 추가. 부산 대리점 품목서부터 시작해서 쭉 추가. 그러니까 서울 거, 부산 거 참조 영역 추가했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첫행이 뭐예요? 첫 줄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 왼쪽 열이 뭐예요? 품목들. 즉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판매 현황표에 결산을 이제 결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품목이 있고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 있잖아요. 이거를 대리점 거, 서울 대리점 거, 부산 대리점 거를 참조해서 확인 슉 하고 다 넣겠다 이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실 때는, 자, 블럭 잡고 지워버리고 다시 블럭을 다 잡아야 돼요. 블럭을 다 잡고 통합.
그랬더니 웬걸 참조 영역이 설정돼 있네. 얘를 또 삭제하고 합계를 계산할 건지 평균을 계산할 건지는 문제에 써 있으니까 기억 참조하셔야 되고요. 다시 참조를 선택하고 뭐 부산 대리점 거 먼저 드래그해서 추가하고 서울 대리점도 나중에 추가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서울 게 먼저 앞에 올 거라. 그러니까 서울 대리점 거 쭉, 부산 대리점 거 쭉 다 해가지고 냉장고는 냉장고끼리, 오디오는 오디오끼리, 비디오는 비디오, 카메라는 카메라끼리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 순서가 좌우가 바뀌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래에 있는 목표량 거는 목표량끼리 합계를 구할 거고 판매액은 판매액끼리 합계를 구할 거라. 확인만 눌러주면 첫 행과 왼쪽 줄 꼭 체크하셔야 돼요. 답이 되는 거죠. 기출 01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기출 01번 159쪽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블럭 잡아서 통합을 걸 거예요. 국적별 입국자 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통합에 들어가서 평균을 계산할지 합계를 계산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면 되겠는데, 요 참조 영역이 있잖아요. 참조 영역. 이 참조 영역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잡는 게 국적부터 입국자 수까지잖아요. 국적서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구분이 중간에 끼는 건 할 수 없어. 국적 옆에 구분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구분서부터 블럭 잡으면 여기는 국적부터 잡혀 있잖아요. 국적이 맨 왼쪽 열인데 여기는 왼쪽 열이 구분입니까? 구분 아닙니까? 그럼 분석을 못해요. 그것만 주의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국적 입국자 수를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통합에 가면 합계를 계산하는 건지 평균을 계산하는 건지가 나와 있죠. 평균 입국자 수를 계산하라고 써 있네요. 그럼 함수를 평균으로 바꿔야 되고, 참조 대상은 김포공항 국적부터 입국자 수 추가, 부산공항도 마찬가지로 구분은 빼고 구분이 중간에 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분서부터 잡으면 이쪽에 통계내는 영역은 국적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 순서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첫 행 입국자 수를 계산할 거고요. 왼쪽 열 나라별로 하는 거죠. 확인. 평균이 딱 떨어지죠. 예. 그 다음 기출 02번 문제는 약간 좀 다른 건데요.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아까는 어떻게 되냐면 국적이 먼저 있고 입국자 수가 나중에 구분이 이제 앞으로 튀어나간 건데, 여기는 지금 매장명에 따른 판매량을 가져오는 거죠. 중간에 제품명이 껴있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중간에 껴있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블럭을 잡고 통합을 가야 되는데 매장명이 안 적혀 있으니까 매장명을 우리 보고 적으라는 얘기죠. 문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현대로 시작하는 매장을 쓰래요. 현대로 시작하는. 그 또 하나는 코리아로 끝나는. 코리아로 끝나는. 끝난다는 얘기, 끝나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개념하고 끝난다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별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와일드카드 우리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로 시작하는 거는 현대 별표라고 찍으면 첫 두 글자는 현대고 다음 글자는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이게 현대로 시작한다는 뜻이고, 별표 코리아라고 쓰면 마지막 세 글자는 코리아고 앞에 있는 글자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 즉 코리아라는 글자로 끝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입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후에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블럭을 잡아서 통합에 가서 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합계 그대로 두시면 되고, 참조 영역은 이제 매장부터 쭉
첫행 왼쪽 열. 첫행은 판매량이고 왼쪽 열은 현대 코리아 이 두 가지 매장을 찾는 건데, 현대로 시작하는 현대 잠실, 현대 명동, 현대 잠실, 현대 성북, 코리아로 끝나는 건 서울 코리아, 그 다음에 잠실 코리아, 명동 코리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피벗 테이블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아까 여기 통합에 보니까 요거 있었네요. 요거 에러가 나네요. 요건 한번 클릭해 봤는데, 체크해 봤는데 요거는 에러가 나네요. 그렇죠? 예. 얘가 뭘까 이거지. 얘를 사용하시려면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건 돼요. 지금 여기 섹션 12번에 있는 섹션 13번 풀고 있는데 섹션 12번에 있는 다른 거를 가져온다든지, 다른 거 이런 거 여기 있는 걸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걔들을 여기다 참조를 시키면 다른 파일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원본 데이터 연결을 하면은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기시험에 뭐라고 뜨냐면, 그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해 놓고 같은 같은 시트상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가 연결된다, 이렇게 좀 틀린 거다 이거죠. 이거는 같은 시트가 아니라 다른 경우 그런 경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기본 문제와 다른 것은 통합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아까 여기 현대 별표 코리아라는 거,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는 함수가 합계냐, 평균이냐, 최대값이냐, 개수냐,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요거 잠깐만 보세요. 얘를 제가 지워버리고 여기가 판매량, 여기가 목표량. 잠깐만, 얘를 지우면 안 되겠구나. 얘를 지워야겠구나. 여기가 판매액이고 여기는 뭐죠? 목표량. 여기는 비고라고 쓸게요. 비고란 항목은 없죠. 그렇죠?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통합에 들어가서 얘를 확인 누르면은요, 판매액이 여기 있었던 애들인데 나는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럼 앞에 답이 나오고요. 목표량이 앞에 있던 애들인데 나는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에 답이 나오고, 비고란 항목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바뀌어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순서는. 여기도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이 판매량, 판매액, 목표량 이래 갖고 서로 바뀌어 있어도 어차피 판매액이란 글자를 여기서 찾아올 거고 해서 합산을 계산할 거라는 얘기지. 예. 꼭 요 순서랑 같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0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세밀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네. 목표값 찾기 좀 볼게요. 목표값 찾기. 14번째 거죠?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 시나리오의 반대 개념이라고 써있어요. 시나리오는 뭐예요? 입력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요, 결과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결과를 바뀌면 입력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100만 원을 2년 동안에 빌려서 상환할 거예요. 6% 이자를 내면서. 그러면 월 상환액이 44,000원인데 정확히 44,000원은 아니고, 얘도 정확히 보면은 여기 일반으로 바꿔서 보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정확히 맞네. 그러면 이 44,000원을
난 그러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44,000원 못 낼 것 같아. 2만 원씩 내고 싶어. 2만 원씩. 매달 2만 원씩은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액을 줄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출 금액을 줄이면 2만 원 받을 수 2만 원씩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대출 금액은 줄일 수가 없잖아. 빌리는 거는 오늘 또 빌려야 되고 이자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기간이 바뀌겠죠. 그럼 기간을 얼마나 내가 계속해서 내면 상환액이 2만 원씩 낼 수 있을까? 거꾸로. 여기가 지금 일반으로 바꿔볼게. 일반으로 바꿔놓고 예를 들면 얘가 5년 아닌데 5년 갖고는 안 되는 4.5년 4.6 4.7 4.7이면 딱 2만 원인가? 얘도 일반으로 바꾸면 4.7을 내니까 2만 원이 딱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정확히 한번 다시 계산해 보면 되죠? 얘를 2년이라고 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요 금액을 2만 원으로 고쳤을 때 요거 얘가 얼마로 바뀌면 될 거냐 이런 얘기. 아니 뭐 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얘를 바꿀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이자는 안 바꿔줄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요 자리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수식이 들어가야죠.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는데 여기 그냥 숫자로 44,000 써있는 분 얘를 어떻게 2만 원을 고쳐? 못 고치지. 예.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이 어디 있다고요? 요게 수식이란 얘기죠? 얘도 여기를 클릭하고 왔으면 편해. 얘를 클릭하고 목표값 찾기 들어오면 바로 얘가 수식이라고 세팅이 되니까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때 수식은 얘고요. 얘가 얼마가 바뀌면 좋겠다고요? 2만.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바꾼다? 기간. 하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맞춰 우리가? 4.79168831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아까 4.8이라고 썼더니 딱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답이 되나봐요. 네, 여기가 반올림을 했잖아요. 라운드 값을. 만약에 라운드를 안 해놓으면 라운드를 안 해놓고 얘도 안 맞는데? 얘도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얘가 2만이 됐다. 얘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딱 2만이 되려면 4.806677996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올림을 안 했잖아. 그리고 얘도 정확히 말하면 일반으로 바꿔야지. 일반으로. 왜냐면 얘를 화폐 단위 아까 통화로 돼 있었죠. 회계로 돼 있었죠. 회계로 되면 반올림이 되거든. 1단위에서. 그 이거를 정확하게 이 숫자를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가? 못 맞추죠. 아까 제가 4.8이라고 썼더니 틀려졌잖아 벌써. 24원 틀려졌잖아. 얘를 5년간 하겠다. 아니야. 아까 2년간 하겠다. 44,000원이었었죠? 44,000원. 이걸 딱 2만원으로 맞추려니까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에 가서 이때 수식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수식이고 얘가 2만이 됐으면 좋겠고 이때 바꾸려는 셀은 얘가 되는 거고 그때 딱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목표값 찾기가 예. 책에서는 얼마로 나왔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변경되죠. 당연히 결과가. 그런데 목표값 찾기는 어떤 경우라고요?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바꾸려고 보면은 이런 거지. 담보대출로 내가
1억을 빌렸단 말이야. 근데 매달 뭐 30만 원씩 내라. 이자 원금 합쳐서 30만 원 내라 그랬더니 나는 30만 원 힘들어. 한 25만 원까지 낼 수 있어. 그러면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 신청할 때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지. 금액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자는 안 바꿔줄 테고. 그래서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하든지 하면 또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상으로 먼저 꾸며보자 이거지. 연습으로. 자, 기출 01번은요, 좀 쉬워요. 해보세요. 요거. 자, 이겁니다. 여기 55,228원짜리 제가 색깔을 좀 칠해볼게요. 예. 얘가 5만원이 딱 되고 싶대요. 그럼 5,228을 빼면 되죠? 55,228을 5만원으로 바꾸려면 5,228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5만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빼줄 거냐 이게. 이 동네에서 빼주든지 해야지. 이 중에 어디 거? 요거 계열 C 거. 이 계열 C에는 이 값을 바꾸면 5,228을 빼면 되겠죠.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여기다가 5,228을 빼면 8,140원이 되면 딱 5만원 되겠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손으로 계산하냐고. 5,228을 내가 일일이 빼지 말고 명령을 걸어보자는 얘기죠.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셔서 이때 수식에는 얘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찾는 값이 5만. 바꾸려는 셀은 뭐다? 계열 C에는 13,000 될 거. 이거. 그럼 얘가 바뀌면 5만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했다. 이거죠. 목표값 시나리오 입력을 바꾸면 결과가 바뀌는 거니까 약간 비스무리한데 가상으로 꾸며보는 건 똑같은데 시나리오는 입력을 고쳤을 때 결과가 바뀌는 거고 얘는 결과를 고쳤을 때 입력값이 변동되는 거고 거꾸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해서가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과정이에요. 데이터 분석이 뭐뭐 있었죠?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 책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120페이지 전에 119페이지 쪽인데요. 얘를 좀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걸 할게요. 먼저 분석 작업에 나오는 문제는요, 뭐가 있었냐면 부분합과 정렬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분합하면 생각나는 거는 정렬을 먼저 한다는 거. 정렬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사용자 지정 정렬. 색깔별로 정렬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에서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데이터 영역을 선택을 해놓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얘를 별도의 시트로 뭐 새로운 시트에 만들어 줄 건지 현재 시트에다 만들어 줄 건지.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기존 시트에다 선택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있는 표에서 원하는 대로 끌어다 놓고 드래그 해서 만들었던 거, 그런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표가 나왔던 거는 뭐였죠? 관계토 엄마, 관계토 학생의 성적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이제 시나리오, 그리고 데이터 통합, 그리고 목표값 찾기. 아무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요, 부분합 정렬하고 피벗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입니다. 얘들 시험에 잘 나와요.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제 필기 시험에는
목표값 찾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목표값 찾기도.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그 다음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6쪽부터 나오는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매크로. 예. 기타 작업이라고 해서 매크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트가 나오는데, 매크로도 10점, 차트도 10점이에요. 또 매번 나와요, 얘는. 분석 작업은 두 개가 나올지 세 개가 나올지 모르지만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별표 체크한 애들이 두 개가 나올 테고, 세 개가 나온다 그러면 별표 체크한 거 하나 하고 그렇지 않은 거 두 개가 나올 거고. 얘들은 너무 쉬우니까 5점 5점으로 처리하고, 얘네들은 시간도 걸리니까 10점으로 처리하고. 간혹 보면 그냥 부분합하고 목표값 찾기가 두 개가 나와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땡큐지, 쉬운 게 나오니까. 예. 자, 기타 작업 매크로하고 차트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고 진행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이 책에서는 반드시 다 맞춰라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자, 매크로는 뭐냐?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좀 볼게요. 매크로가 뭔지. 매크로, 마크로라고도 하고 매크로라고 하는데, 명령들의 집합.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예. 여기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개인별 합계를 계산하고요, 자동 채우기 하래요. 그럼 얘를 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얘 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즉 개인별 합계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또 뭐로 해야 됩니까? 자동 채우기 해야 되겠죠? 이거 하려면 순서가 뭔가 보세요. 첫 번째, F 네 번째 셀로 와야죠. F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하죠. 일단 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명령을 걸든지 하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합계 계산을 하겠죠. 합계 계산을 어떻게 해요? 썸 함수를 이용하든 자동 합계를 이용하든 하여튼 합계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자동 채우기. 점 있는데 쭉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매크로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계산할 거고요. 합계는 요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를 이용하면 휙 답이 돼요. 는 썸 써도 되고 알아서. 그 엔터 치면 답이 나왔고, 얘를 자동 채우기로 쭉 들어가거나 더블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겠죠? 다시 지우고. 연습해 본 거니까. 이거를 지금 하는 거는 구분 동작을 연습해 본 거, 예행 연습해 본 거고요. 실제 이제 매크로 명령을 걸어서 거기다 할 거예요. 그런데 매크로를 하시려면 여기에 매크로를 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떠야 되는데 현재는 없네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파일, 밑에 두 번째 옵션, 그 다음에 리본 사용자 지정. 그럼 여기 개발 도구라고 있어요. 개발 도구. 보기 다음에 개발 도구. 확인 누르면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별도로 뜹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저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열려 있지 않으면 열 줄 알아야 돼요. 상설 시험장에는 개발 도구가 떠 있대요. 시험 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매크로 눌렀대요. 근데 정기 시험은 일단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교 환경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열렸으니까 여기 매크로 기록이라고 보이세요? 매크로 기록. 여기다 두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놓고 시작하는 게 편해요.
앞에다 놓고 첫 번째 있다고 상관없습니다. 일로 오는 명령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자,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이름을 물어봐요. 자, 먼저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오면 안 되고 카메라를 촬영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녹화를 들어가야 돼요. 녹화. 그래서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 기록이라는 거 있거든요. 얘를 딱 누르고 매크로 이름을 줄 겁니다. 문제지에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합계. 자, 이번에 합계 장면 촬영 들어갈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스탠바이 큐 할 거죠? 확인 누르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마우스로 클릭하고 키보드로 글자 쓰는 내용이 온전히 기록이 돼요. 자, 먼저 요소사로 올 겁니다. 그럼 제가 일로 왔잖아요. 온 것도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래요. 그러니까 는 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정보산업을 일일이 더하기 하면 틀린 거예요. 자동 합계니까 는 썸을 쓰든지 아니면 여기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버튼을 눌러주면 네 과목에 대한 합계가 쫙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엔터. 그리고 얘를 자동체계에서 쭉 들어가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셔도 되고 뭐 밑에 거를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합계라고 하는 장면을 촬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녹화를 멈춰야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누를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테이프에 촬영이 한 거야. 여러분들 그 국민체조 아시죠? 국민체조의 구분 동작이 뭡니까? 첫 번째, 팔다리 운동 시작하면 뭐 팔을 올리고 내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 동작을 본 거예요. 자, 합계를 지워볼게요. 합계를 지우고 아까 녹화할 때 어떻게 됐었죠? 여기 있다는 애가 일로 왔고 합계를 계산했고 자동체계 쭉 했죠. 그렇죠? 얘를 이제 구분 동작으로 했던 거를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볼게요. 매크로. 기록할 때는 매크로 기록이고요. 보는 건 매크로. 그럼 합계란 매크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실행하면 흉 하고 답이 된 거예요. 다시 지워놓고 볼게요. 지워놓고 매크로라는 곳에 가서 합계라고 하는 이 매크로를 실행하면 첫 번째 A의 첫 번째 있던 셀이 여기로 올 거고 합계에서 자동 합계 계산이 들어갔고 얘를 자동체계로 쭉 내려갔던 것이 연속으로 흉 하고 답이 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여기 있는 합계를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잠깐만 내가 아까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매크로라는 곳에 가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한번 실행해 봐 주실래요? 합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자, 문제는 여기까지 가서 얘를 실행한다는 게 귀찮은 거죠? 여기에다가 동그란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딸깍 누르면 착 합계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봐야죠. 자, 166쪽 한번 볼게요. 166쪽에 보면은 개발 도구 삽입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그러면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있는데 양식 컨트롤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단추예요. 단추. 얘를 B14번째니까 어디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15번째 여기다가 그리래요. 그리는 것도 아까 Alt키 눌러서 그리면 잘 그려져요. 아까 차트의 크기를 조절할 때 Alt키 눌러서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미리 블록을 잡아놓고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눌러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네모난 단추를 Alt키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렇게.
마우스를 딱 띄니까 매크로를 지정해 달래요. 합계 매크로 지정해 주면 되죠. 요거 확인. 그리고 합계라고 고쳐 쓰세요. 합계로 고쳐 쓰세요. 그리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끝. 아까는 매번 매크로에 가서 요 합계를 실행을 했는데, 이렇게 실행했는데 귀찮은 거라 그냥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딱 누르면 합계 딱 나오면 편하잖아. 그렇죠? 얘를 누르면 합계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지. 잠깐만요. 만약에 매크로를 망친 것 같아요. 망친 것 같으면 일단 얘는 지우시고 얘는 내비두세요. 얘는 내비두세요. 뭐 안 만들었으면 상관없고, 만들었어도 그냥 그만 두셔도 되고, 다시 처음에다 놓고 매크로기를 다시 할 거예요. 망쳤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얘를 누르면 답이 착 나와야 되는데 얘를 눌렀더니 뭐가 안 된다는 거는 기록 중지를 안 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 중지가 눌릴 수가 있으면 누르셔도 머무리 져야 돼. 개발 도구에 갔더니 매크로 기록이라고 돼 있으면 이제 기록이 다 된 거니까 새로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가 기록 중지로 되어 있으면 매크로 작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친 거거든 지금. 빨리 중지 걸고 매크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A 첫 번째로 가서, 아니 딴 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있어도 돼. 여기다만 두지 마세요. 예. 그래서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고 다시 합계. 아까 합계를 만들다가 망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합계 하고 확인 누르면, 야 아까 합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이거 버릴 거냐? 바꿀 거냐?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만든 게 사라져요. 그리고 처음 자리, 합계 자리로 와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버튼 누르고 답이 나왔으면 엔터 치고 이 합계를 자동적이 쭉 내려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까지가 매크로가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반드시 기록 중지 누르셔야 돼요. 여기까지 끝났다 라고 알려줘야지. 자, 매크로, 아까 우리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명령들의 집합 순서가 F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해서 합계를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과정을 세 가지 과정이니까 3단계로 얘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 놓고 야 이제 얘네들을 연속으로 실행해봐. 그러면 얘가 한꺼번에 쫙 실행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매크로예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도형을 먼저 그리고 그린 도형에다 매크로를 연결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작성하면 다못 0.1초 빨라요.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근데 중간에 실수했을 때 망쳐버려요. 그 다음에 얘를 매번 매크로라는 창에 가서 이 합계를 실행을 해야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매번 실행하려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거나 여기는 단추나 아니면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릴 거라. 도형을 동글뱅이나 네모나 뭐 웃는 얼굴이나 하트나 이런 거를. 그래서 걔를 클릭하면 딱 작동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기 C의 14번째, B의 14번째부터 C의 15번째 여기 4칸에다가 단추를 하나 그릴 거예요. 단추. 그러니까 저처럼 미리 블록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시면 수월해요.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단추 누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모난 거. 얘를 클릭해서 요거다 그냥 그리지 마시고 Alt 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셀의 크기만큼 똑똑 끊어지잖아요. 그 이제 마우스를 먼저 놓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합계라는 매크로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합계라는 매크로를 연결해 확인. 그리고 합계라고 쓰세요. 그냥 키보드로. 여기다 합계라고 이름을 쓰시면, 문제집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단추에도 합계라는 글자를 입력하래요. 매크로 이름이 합계이기 때문에 글자도 합계예요. 만약에 매크로 이름이 합계인데 글자를 총합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다, 그럼 글자도 평균이에요. 이건 변동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야, 그러면 글자도 서식이야.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가. 예. 그러면 이제는 요 합계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흉하고 명령이 작동이 돼서 합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얘를 누르면 합계가 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는 사실은 단추를 누르는 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편리하라고 도형이나 단추를 연결하는 거예요. 편리하라고. 예.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도형을 먼저 그리거나 단추를 먼저 그리고 그 그린 도형이나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망치면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대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먼저 보세요. 168쪽에 보면 도형을 먼저 그렸어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썼는데, 매크로가 현재 지정된 게 없으니까 기록을 다시 눌러갖고 매크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서상에 이상이 없으면 좋은데, 이상이 생겼으면 얘를 수정하는데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교재 166쪽을 보시면 두 번째 A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 여기 항목 이름을 빨갛게 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행 연습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있다가 일로 오겠죠? 그 블럭을 여기 왔다가 블럭을 잡고 홈에 있는 메뉴에 가서 가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 통이 있잖아요. 페인트 통에서 빨간 거를 칠할 거라고 이렇게. 자, 순서가 매크로는 뭐라 그랬어요?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A의 세 번째 셀로 이동을 할 거고요. 두 번째 A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까지 블록 설정을 할 거예요. 세 번째 빨강으로 색칠할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왔다가 제일 처음에 시작, 여기 오면서 블럭을 잡을 거고, 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 통에 가서 빨간색을 딱 칠할 거란 말이야. 거기까지가 이제 연습해 본 거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요? 셀 음영. 이때 바로가기 키를 설정한 적도 없고요. 매크로 저장의 위치를 손댄 적도 없고 설명을 쓴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필기시험에 얘를 묻습니다.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컨트롤 A 누르면 작동되게끔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필기 공부할 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온다? 여기 와서 블럭을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가가 옆에 있는 페인트통 펼치 목록 눌러서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겠죠.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해도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매크로니까 기록 중지 눌러야죠. 기록 중지 눌러야죠. 자, 매크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0번째가 뭐냐면 매크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셀로 가서 블록을 설정하고 빨강으로 칠을 하고 칠한 데가 좀 보기 싫으니까 블록을 해제하고 블록을 해제했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기록 중지를 눌러야죠. 제가 1번 9번이라고 한 거야.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기록 중지를 눌러야만이 녹화하던 거,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거를 멈춰야만이 거기까지가 녹화된 거죠. 그렇죠. 그 과정. 뭐 블록 해제는 안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보세요. 얘를 색깔을 원래 색깔은 여기가 없음으로 돼 있단 말이야. 없음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매크로라고 하는 대화 상자에 가서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하는 순간 빨갛게 칠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매번 이렇게 하려면 귀찮으니까 여기다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도형에다가 클릭하면 저까지 색깔이 착 칠해지면 편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 사각형 그룹에 가면 두 번째가 모서리가 약간 동글동글한 직사각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를 클릭하고 Alt키 눌러서 도형을 그리면 딱 되죠. 그렇죠. 도형을 그린 거는 그린 거예요. 단추는 그리자마자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난리를 쳐요. 근데 도형은 도형 그리면 그로 끝납니다. 여기다 글씨도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됩니까? 셀 음영이라고 써야 되는데 글자가 왼쪽 위로 올라갔어요. 얘가 정중앙에 딱 있지가 않거든요. 보시면 왼쪽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 그리기 도구에 가시면 여기 있다. 여기 맞춤에 있나? 아니구나. 어디 있지? 도형 이게 좀 글자인데 이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걸 봐야 되나? 이건 아니고 이건 또 삽입하는 거고 잠깐만 얘를 더블 여기에서 텍스트 편집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면 글자 상자를 가로 가운데 중간 세로 가운데 맞춰야 돼요. 얘를 중간에 맞춰야 되는데 잠깐 여기 있어요. 여기 오셔도 돼요. 얘를 클릭하셨잖아요. 그럼 그리기 도구 오지 마시고 홈에 가시면 여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추는 거 있거든요. 얘가 왼쪽 위에 가 있었어요. 얘를 중간에 놓으셔야 돼. 엑셀 2007은요 도형에다가 글자를 쓰면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얘가 알아서 정중앙에 딱 떠요. 엑셀 2007은. 근데 2010은 얘가 왼쪽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홈에 오셔서 중간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하라고 할 때만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는 그런 언급을 안 해요. 그럼 글자 쓰고 마는 거고, 이 문제는 텍스트를 셀 음영이라고 입력한 후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로 텍스트 맞춤을 설정하래요. 그래서 한 거야. 그런 말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럼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형에다 글자를 쓰고 가로 세로 가운데를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매크로가 아까 여기 색깔칠하는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시면 돼요. 매크로 지정. 그럴 때 여기 있는 셀 음영을 선택해 주는 거죠. 셀 음영을.
그러면 아까 합계 계산하던 거는 누르면 합계가 나오고 셀 음영 누르면 어떻게 된다? 빨갛게 칠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처음이라서 막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엔 좀 매크로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하시다 보면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거예요. 예. 대신에 요것만 기억하세요. 매크로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떠 있어야 되고 이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사용하려면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여기 있는 리본 사용자 지정에 있는 개발 도구 없었던 거를 선택을 해서 얘를 열어줘야 되고 그 매크로는 순서가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형 또는 단추를 그리면서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떻게 썼냐면 매크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 도형과 단추를 연결해서 매크로를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매크로를 미리 먼저 작성해 놓고 도형이나 단추에다 매크로를 연결하게끔 책에서는 도형이나 단추를 처음에 그려요. 작성하면서 거기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빠르긴 빠릅니다만 중간에 실수했을 때 원래 매크로로 와서 매크로를 삭제하고 다시 매크로를 세팅해야 돼요. 예,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매크로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드렸는데 이제 얘를 숙성시켜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